저희가 오늘도 대북 확성기가 재개돼서 오두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확성기가 작동하는 모습도 보고,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왔는데요. 한반도 상황이 계속 위기가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화된 지금의 위기를 군사안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을 모시고 그냥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방대학교 교수님이신 문장열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부탁받은 제목이 이제 2024 금년도 한반도 군사안보, 주로 군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 안보 상황하고, 기타 한두 가지 특별한 주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체 세계 지도를 보면은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죠.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인 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현대사가 좀 그렇습니다. 안보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의 위험성, 전쟁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반도에서 남북한 대결뿐만 아니라 전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한미 동맹은 북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강대강막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북 전단과 어물풍선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이건 무조건 핵전입니다. 핵전쟁.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남북한이 양쪽 다 핵으로, 또는 재래식 무기는 당연하고, 선제 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핵 부분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상시적 배치 수준이라고 하죠. 배치는 아닌데,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전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자산들로 인해 가지고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은 일단 그런 위험성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중국에 대한 대중, 또 러시아에 대한 대러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또 강대국 간에 혹시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특히 대만 사태라든지 이런데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가 연루될 위험성이 있고,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다중적인, 최근의 용어로서는 격자형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한미일 동맹, 쿼드, 오커스, 나토 플러스 AP는 아시아 패시픽,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다중적인 동맹 체제를 지금 세워서 중국 봉쇄, 러시아 봉쇄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러 관계가 거의 적대화 수준에 있고, 이거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위기를 보려면은 일단 남과 북,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지금 어떠한 국방 전략 또는 전쟁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단 남한부터 보면은 이 안보나 국방이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건 방위 조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주국방을 제가 추구라고 해서 따옴표를 붙여놨는데, 자주국방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추구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되는 것은 없고,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를 우선시하는데, 북한이 만일 전면 남침을 한다면은 북진 통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죠. 작전 계획이라는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핵과 재래식 전력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핵, 남한은 재래식. 반면에 북한은 이제
철저하게 자력 국방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지원이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서 최근에 조로 조약까지 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전쟁 억제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억제를 한다는 거,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 위주로 이 전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남북한의 능력을 비교하면은, 제가 최신 자료입니다. 2022년 국방백서인데, 윤석열 정부 때 발표된 것이죠. 여기 빨간 이 사각형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주요 각 군, 육해공군의 그 전투, 장비를 보면은, 수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사 분석에서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걸 뺐으면 좋겠는데 수십 년 동안 기어코 이걸 꼭 집어넣어가지고 국방백서에다가 약간 좀 오도하는 그런 부조리가 지금 있습니다. 질적인 것을 다 반영을 해야 제대로 될 텐데, 질적인 것을 반영해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내놓은 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그 전력 평가 기구가 내놓은 것이, 경제력이야 뭐 당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은 여기 그림에 나타나듯이 이게 최신 겁니다. 2023년 세계 화력 지수라고 그러죠. 화력 지수를 보면은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계속 1등부터 4등까지고, 그 밑에 바로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5위로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 믿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뭐 합리적으로 했겠지만은 저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북한은 반면에 몇 위로 되어 있습니까? 36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군사력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핵 위주로 억제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래식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미 6회 2017년까지 핵시험을 했고,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한 거 2006년 것은 좀 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번은 다 성공했고, 여기는 수소폭탄 시험까지도 했습니다. 소규모로. 그런 상태이고, 자, 이걸 만들었으면은 뭔가에 실어가지고 보내겠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억제가 최우선이니까 ICBM을 개발을 했습니다. 2017년에 화성 14형이었는데 22년에 그 뒤로 5년 후에 화성 17형까지 발사를 했고, 작년에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까지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폭탄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지금 김정은이 시찰하고 있는 모습인데, 화산 31형 탄두인데 전술 핵탄두입니다. 전술 핵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수준의 그런 핵입니다. 전략 핵은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반도에서 이제 핵전쟁 위험성을 보면은 남과 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전략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은 이것을 명문화시켰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법제화라든지 명문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핵 무력 강화 방침은 이미 2021년 당대회 때, 8차 당대회 때죠. 그래서 5개 과업을 제시를 했고, 전부 다 5개 다 핵무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전술 핵탄두를 싣거나 아니면은 전략적인 그런 농도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군사정찰 위성 보유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핵 사용에 대해서 법제화 시켜놓은 것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법령입니다.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 여기 보면은 핵무기는 뭐 억제용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킵니다. 핵작전. 그리고 선제 타격을 명문화시켰고, 뿐만 아니라 혹시 최고 지도자가 유고 시에 자동적으로 핵무기로 타격할 것을 또 명문화시켜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의 상황에서, 그걸 읽어보면은 뭐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기가 금년도에 제가 뭐 2022년 3년은 이미 여러 번 많이들 얘기했기 때문에 금년도만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를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이게 금년 초에 그러니까 1월과 2월 달에 보면은 북한이 여러 종류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ICBM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전략 무기는 주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아시다시피 ICBM,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용도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 순항미사일은 일반 작전에 쓸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미국의 토마호크 같은 거죠. 이런 것은 ICBM에 비해서 이제,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사용해야 될 그런 경우, 이것은 좀 작지만은, 작전적인 소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전쟁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지대함이라고 하는 게 2월 14일 날 김정은이 시찰한 지대함,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한국의 뭐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해상 세력에 대해서 순항 미사일로 공격하는 거. 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야. 150에서 200km밖에 안 나가는데 북한의 화성포, 바다수리 6형 이런 것은 거의 막 2000km, 팔자형 궤도로 인해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에 있어서도 북한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뒤로 4월, 5월, 6월, 7월에 걸쳐 가지고 계속 21년 8차 당대회 때 결정한 그대로 핵무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번 달이죠. 화성포 11 다의 4.5. 이 뒤에 이게 줄줄이 뭐 이 코드 숫자나 명칭이 붙은 것은 이거 완전히 대회의 기만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그 무기체계 유형을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리얼 넘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2.0, 3.0, 4.5 이런 식으로 붙여가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알고 있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국방공업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매우 강력한 무기들을 차근차근 계획대로 거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삼축체계죠. 일단 삼축체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킬체인은 선제 타격 개념입니다. 북한이 어떤 공격 징후를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려면 탐지를 잘해야겠죠.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또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킬 체인이고, 자, 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가 발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격해야겠죠. 그게 바로 미사일 방어. 삼축의 두 번째입니다. 미사일 방어.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방공 무기 체계, 대탄도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는 것인데, 우리 귀에 익숙한 뭐 페이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M, 미디엄 레인지, MSAM, SAM은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리고 LSAM, 롱 레인지, 장거리 미사일, 전부 다 탄도탄을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단거리만 유용하지 중장거리는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미국의 MD 시스템 또는 미일 MD 시스템에 한국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리가 지금 두 번째 킬체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격이 안 됐어요. 타격 당했습니다. 얻어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복해야겠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논리적으로 1, 2, 3이 이게 삼축체계가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대량 보복은 그 이름도 상당히 그 무시무시한 이름인데 참수, 목을 베는 작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단 지도부 그리고 수도 이런 게 대량으로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제거하겠다는. 자, 1, 2, 3단계까지 가면 뭡니까?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곧 핵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남북한이었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한미동맹 체제에서 미국이 소위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미국도 핵 공개에 의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본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핵 공격에 의한 주한미군이라든지 괌에 있는 미군이라든지 거기에 또 많은 민간인도 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거기 또 많은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국 그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이제 윤석열과 바이든 사이에 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핵 협의 그룹, 누클리어 컨설테이션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미가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차관이나 장관급이 아니라 실장급, 차관 보급이에요. 미국은 여기 뭐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강화한 것이 바로 7월 11일 날,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나토 플러스 AP4,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 나온 것이 소위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NCG에서 이미 다 서명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정상들이 승인한 겁니다. 이거 좋다, 이대로 가자라고 승인한 것인데 그래서 한미 동맹이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러고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동북아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을 하게 되고 다시 6.25 꼴이 나는 거죠. 남북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은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저도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다시 말해서 확률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래해야 할 피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어나 봐야 별 피해 없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은데 한 번 일어나면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매우 낮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억제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러시아하고 또 지난달에 동맹조약까지 체결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일어날 경우에 그 피해가 과거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그래서 그것을 위험성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정의한다면 위험성은 커졌다. 근데 이제 한반도 전쟁은 이제 이건 주로 가능성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남북한 원치 않죠? 미국, 일본, 모르겠어요. 6.25 전쟁처럼 그냥 한반도 내에서 복작복작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고 자기네들은 피해 안 보면은 뭐 혹시 무기 팔고 뭐 여러 가지 군수물자 팔고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핵 미사일 공격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원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남북한이 각각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그런 동맹을 만들고 있어요. 조로 또는 북러 조약을 보면은 정식 명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교류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안보 관련 핵심 조항이 3조, 4조, 8조예요. 그래서 3조는 우리가 한미 간에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이나 미국과 일본 간의 그 미일 안보 조약이나 거의 비슷해요, 문구가. 쌍방이 어떤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합의한다. 즉시 협의한다, 이겁니다, 협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맹국가 간에서는 협의해야겠죠. 근데 진짜는 이제 4조입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그러니까 조선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사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준하여, 각자의 국내법이죠. 준하여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보유한 모든 수단에는 당연히 군사적 자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체 없이 원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거의 자동적으로 조선과 러시아가 상호 원조를 하게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매우 강력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자동 개입 조항이다, 뭐 동맹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 어떻게 하느냐가 8조입니다. 이 8조도 다른 것과 못지않게 중요해요. 이게 국방을 위해서 소위 국방력, 국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조로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1조, 유엔 헌장 51조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안보리, 안전보상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하기 전까지, 그때는 서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연하죠. 언제까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개입을 해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견 당연한 것이지만은 상당히 국제법적인 타당성, 좀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자, 이걸 평가를 해보면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에서 평가하기에 야, 이거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은 이거 위협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일종의 균형을 지금 잡아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비록 중국하고 중조 상호 원조 조약을 1961년에 체결해가지고, 무려 몇 년입니까? 61년이면은 거의 지금 한 몇 년 됐죠? 그런 조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어요. 뭐 작전 계획도 없고,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안보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반대해 주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찬성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곤혹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제재를 받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61년에 똑같은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폐기됐죠. 이제 소련 망하면서. 그리고 2000년에 다시 했는데 그것은 군사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0년에 맺은 그런 조약에서 군사 조항이, 협력 조항이 들어간 새로운 동맹 조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 또 한미일 3국의 동맹 또는 동맹화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균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균형이 아까 8조가 평상시 그 방위 역량에 관한 협력이었죠. 방위 역량은 주로 재래식입니다. 아니, 뭐 북한이 지금 이미 뭐 탄두를 뭐 거의 한 50개 이상, 한 90개 정도까지 이제 역량을 갖추었고, ICBM 뭐 온갖 종류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뭐 이런 걸 다 개발했는데, 여기에 뭐 더해가지고 무슨 첨단화 시킬 거,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핵전쟁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군사적 분쟁,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사실 거의 힘이 없어요. 우리 함정이라든지 전투기 같은 거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는 됐으니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의 균형을 달성하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판 병진 노선입니다. 북한의 군사 전략에서의 병진 노선. 핵과 재래식의 병진 노선을 조로 조약에서 나타난 협력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군사적 균형이 달성되면은 아까 동맹의 균형과 함께 군사력의 균형 비슷한 것이 생겨가지고
균형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고, 이것이 전쟁 위험성을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낮출 수가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건 조금 이제 멀리 본 것인데, 자, 북한이 동맹에 있어서의, 군사 동맹에 있어서의 균형과 재래식 병력에 있어서의 균형을 달성하면은 안보에 대한 불안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안보에 힘을 쏟는 그것을 경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비핵화에 합의하고, 잠시 합의하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했어요. 그게 1.0이라면은 아마 앞으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 2.0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보 불안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에너지를 경제에 투입하는 것이죠.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관광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해주 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 경제가 좀 좋아진다면은 저는 이걸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잘 살게 되면은 전쟁을 원치 않아요. 전쟁을 원치 않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적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잘 살게 될 때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조로 군사 동맹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평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발양시키면은, 도와주면은 한 번 더 평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그건 북한 얘기고, 남한 얘기를 합시다. 남한은 이번 달에 7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린 나토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한미 국방부 이미 기존에 지금 가동되고 있었어요. 작년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핵 협의 그룹 간에 공식적으로 서명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침에 대해서 양 정상이 승인을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가 확장 억제는 핵우산이에요. 핵무기로 보호해준다는 거죠. 확장 억제를 일체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미국만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확장 억제가 일체형으로 될까요? 방법은 핵무기 부분은 미국이 담당하는데,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그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일체형 확장 억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NCG의 과업을 그거에 맞춰서 확장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핵 및 전략 기획이에요. 여기서 핵 전략 기획이라고 하는 것과 핵 및 전략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핵 전략 기획은 한미가 공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미국이 하는 겁니다. 핵 기획은 미국이 하고, 그것이 포함된 전략 기획은 한국이 조금 참여할 수도 있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미 간의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서 유사시 미국이 핵 작전을 하면 한국이 재래식으로 지원하겠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체형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섰어요. 국무회의 때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이 됐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핵 기반 동맹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격상인가, 격하인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동성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하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미국의 핵 자산은 세계 기둥이죠. ICBM, 전략폭격기,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탄도탄, SLBM이라고 하는 거죠. ICBM, 이거 한반도 임무에 특별 배정 불가능합니다. 전략폭격기, 왔다 갔다 훈련할 수 있지만 특별 배정할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만 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 NSC의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실장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한반도 핵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한국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 이 돌연변인지 진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돌연변이급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이것이 통합돼가지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것을 CNI라고 해요.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걸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일단 외형상의 NCG Nuclear Consultation Group, 협의그룹 조직의 규모하고 기획, 협의 기능이 이 확대돼야 됩니다. 아까 그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여러 그 항목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장급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차관이나 장관급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나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 계획한다고 했는데, 나토는 어떻습니까? 뭐 터키라든지 뭐 이런 그 미국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핵 자산이 배치되어 있는 데는 플래닝, 기획을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핵무기는 미국 거지만은, 그리고 핵 사용의 권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걸 운영할 때는 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반할 비행기도 필요하고, 그때 미국이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플래닝이 아니에요. C, 컨설테이션입니다.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정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시되고, 두 번째가 핵 기반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핵 기반 동맹이라는 말은 한국의 국방 및 군사 체계가 이것을 위해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다면 모든 것을 미국 핵무기 운영에 맞게 이 동맹의 그 군사 체계, 연합 체계를 바꿔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예산도 또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중심의 군사 체계, 미국 중심의 전력 운영 체계가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종속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가지고 한국의 거의 모든 핵심 군사 자산, 아까 얘기했던 삼축 체계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핵심 군사 자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은 20조 이상 투자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오직 미국의 핵무기 운영에 복무하도록 짜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또 지휘한다는 거죠. 통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익에 복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말로만 하고 그만두기를 저는 내심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실천 안 하는데 이런 것만 또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다음 네 번째로 미국 핵자산이 이제 한반도에 배치되는데, 거기에 한반도용 임무 배정을 한다. 이것은 정말, 이건 바보를 속이는 짓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일종의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요. 이 돈은 여기에만 쓸 것. 이렇게 실제로 색깔은 안 칠하지만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데, 이 ICBM이라든지 전략 폭격기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한반도용이라고 특별히 페인트를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ICBM을 이건 평양을 때리는 용으로 딱 배정을 해놨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게 뜹니다. 노스 다코다에서 뜬다고 하면 한 10,000km 정도를 평양을 향해서 날아오는데, 이것은 정확히 북경을 향해서 날아가는 궤도와 일치합니다. 정확히 거의 99% 정도. 그럼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건 뭐 국제 핵전쟁입니다. 세계 핵전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기존의 상시 배치 수준의 배치, 이걸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질성이 없는 허구이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미일, 여기 일본까지 더해가지고 3국의 지휘 및 작전이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지난 4월 달이죠. 미일 정상회담을 했어요, 워싱턴에서. 그때 나온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뭐였냐면, 미일 간에 군사 기술하고 무기체계 개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시키고, 이것을 현대화시키겠다는 말은 전쟁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것을 소위 군의 상호 운영성, 여기서 군이라 하면 미군과 자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운영성을 증대시킨다는 말은 지휘 통제를 서로 어느 정도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미 간의 일체형, 핵 기반 일체형 동맹, 그 다음에 미일 간의 지휘 통제의 통합화,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미일 일체형 통합 지휘통제 구조가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가 됐죠? 지금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손 못 대게 불가역적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까지 서로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신원식 장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곧 아마 시작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속화되는 것이 정말 치밀하게 스텝 바이 스텝 착착 나아가는 것이 방향이 아주 명확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의 이 동북아하고 세계 군사 체계에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요소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총평을 하자면은 이 지침은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군사 주권과 한국군 자산, 무기와 병력까지 포함해서 한국군 자산을 미국한테 그대로 갖다 바치는 그야말로 매국과 매군의 합의입니다. 이런 성격이라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